인포맥스 라이브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부 국내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안지원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뭐 저희 1부부터 해서 오늘 조금 진중한 모드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오늘 우리 김민수 대표님에 대한 기대를 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 1부 제목도 조금 저는 이제 의미 있게 봤는데 2부 제목 보니까 2부 제목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피봇 기대 끝 뭐 이렇게 누가 달아주셨어요 혹시? 네. 제가 달았습니다. 인가요? 예. 그렇구나. 오늘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제목을 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요 피봇 기대감을 촉발시킨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락스 기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장 어제 좀 상반된 기사를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이 기사가 난 이후에 좀 국채금리가 좀 반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우리도 반등을 했는데 미국 네. 시장만큼은 좀 못 올랐고 장중에는 거의 보합까지 빠지는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환율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종가 한국 시장 종가 기준으로는 1,424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시간 외로는 훨씬 더 한 27원, 28원 요 근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강도기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안 팀장님께서 그 월스트리트 기자의 상반된 기사 내용이 뭔지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30일 날 기사가 나왔고요. 현금이 많은 소비자들로 인해서 고금리가 좀 오래 유지될 수가 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요게 아직도 소비자들의 지갑에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좀 댔습니다. 그 GDP 대비 가계 순흑자 비율이 1950년 이후로 나타난 12번의 경기 침체 중에 가장 건전한 상태라고 하고요. 미국의 가계 저축액이 1.7조 달러다. 그래서 추세선을 봤을 때 한 3,500억 달러 초과 저축 상태라고 하고, 특히나 이제 중하위권 가구에 5,500달러씩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의 이동성을 좀 중하위권 위주로 좀 뿌려서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초저금리로 발행했던 정급 본드 그 만기들이 24년 이후에 좀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만기가요? 그래서 네, 아직 한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어가지고 당장에 뭔가 유동성 위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기업도 한마디로 조금 유동성이 있다. 소비자들도 조금 유동성이 있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주택 경기는 좀 하락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나 항공사, 뭐 넷플릭스 같은 소비자 업체들 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인상을 좀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외한 일반 급여가 5.6% 증가하는 등 임금 상승세도 좀 견조하다, 이런 내용인데, 몇 가지는 우리가 좀 둔화가 되는 지표가 좀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당장 이게 어제 나온 기사잖아요. 그리고 네. 시장의 변화를 좀 촉발시키고 있는 기자가 쓴 글이라서 이게 만약에 혹시 연준의 생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투영이 됐다라고 보면은 최근에 이 피벗 기대감 때문에 반등했던 증시에 대해서 조금 침착하게 이렇게 톤다운을 좀 시켜주려는 의도가 조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기자께서 지난주에 11월에는 75bp 금리 인상을 하겠으나 12월에는 50pp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한 2주 정도의 미국 주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걸 봐서는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을 꽤 오래 유지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12월 FOMC 때 네. 50bp 기대감이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다시 75bp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50bp로 올리더라도 그 이후에 2월달, 3월달 추가적으로 25bp씩이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터미널 레이트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2주 동안 많이 올랐죠. 네. 미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준이 우리가 갖고 노는구나. 네. 그렇죠. 지울 수가 없어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경고성 멘트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왔고, 지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아니야 그 정도 아닐 수도 있어. 50pp만 할 수도 있어. 12월 달에 이래버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갖고 노는 거죠. 네. 연준의 입장은 간보고 있다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쪽으로 벗어난다 그러면 또 강력 액션. 뭐 이분이 거의 뭐
나팔수라고 얘기하시는 분 맞죠? 네, 연준의 맞습니다. 나팔수. 예. 예. 그러면 의도가 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목표했던 금리 수준까지 이제 오긴 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전처럼 또 피벗 기대감을 나오게 되면 좀 한번 부러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뉴스죠. 네, 굿이스 배드 뉴스를 지금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엮어서 생각할 때는 뭔가 시장이 이제 엇박자가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연준은 이렇게 생각할 거 한번 꼬아서 생각하게 되면 항상 또 나중에는 그럼 나쁜 걸 또 좋은 걸로 생각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또 한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그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예. 좋은 뉴스는 나쁜 거고, 그러니까요. 네. 예. 나쁜 뉴스는 좋은 거고, 네. 그 연준의 금리 인상하고 연계가 되면서 계속 그런 흐름들이.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중국은 나쁜 뉴스가 굿 뉴스로, 그러니까 배드 뉴스가 굿으로 안 가요. 네, 예. 그렇죠. 발음이 어렵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PMI 지수 49.1로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좀 돌려 마사지를 하죠. 예.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근데 49.2 나왔는데 중국은 한 번 더 밀었습니다. 반등 잠깐 나오다가 종가는 다시 쭉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중국에서도 입장에서도 안 좋으니까 중국 정부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셧다운과 함께 모든 게 셧다운된 것 같습니다. 중국. 사고도 셧다운된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은 괜찮다. 미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세계 기축통화 입장 쪽에서는 우리는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입장 쪽에서 미국은 괜찮다. 나머지 국가는요. 지금 나머지 국가들은 다 간당간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의 근원지가 미국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네. 나머지는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 너무 좋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딴 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 국채 팔 것 같으니까 네. 그제서야 사실 지난 2주간의 배경에 보면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국채 매도 임박 또는 일부 매도 네네. 이 뉴스가 채권 시장을 아주 도리고래 빠뜨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근데 사실 뭐 지난 2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좀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이전 주, 지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금 최악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미국 금리 오른 거하고 한국 금리 오른 거하고는 조금은 배경이 결이 다르죠. 달라요. 전혀 네. 달라요. 어떤 그러니까 미국 면에서. 금리는 그 네. 당시에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기대값이 계속 이제 올라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갔던 거고 국내에서는 이른바 이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졌던 신용 경색이 이 채권 시장을 뒤덮으면서 자금 경색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의미를 찾자고 한다면은 일단은 영국의 혼란이 조금 진정된 부분, 신임 총리가 이제 오면서 뭔가 이 파운드화도 안정되고 영국의 국채 금리도 고점 대비 거의 100bp, 120bp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파운드화가 약세에서 강소로 가면서 달러화의 강세를 조금 주춤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 월스트리트의 닉 기자 요 분의 말도 있었지만은 이분 다음에 뭐 메리 델리 지역연은 총재도 약간 속도를 얘기를 했었고, 네.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22의 그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저는 좀 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ECB가 두 차례 75bp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했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 얘기는 ECB가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속도는 좀 줄어들 거야. 그러면서 또 마침 캐나다가 지난주에 50bp만 금리 인상했거든요. 네. 캐나다가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먼저 했습니다. 1% 했었죠. 1%였나요? 네. 1%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미 연준의 정책보다 좀 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50bp 인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 뭐 금리를 언제까지나 75bp씩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언젠가는 좀 줄어들겠지. 이제 이 부분들이 최근에 작용을 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주식을 전문적으로 더 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지금 뭐 최근에 내놓은 닉 기자의 발언도 그렇고 지난주에 또 제니 옐런 전 연준의장 현재 재무부 장관도 미국 경제에 경기 침체 징후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천히 가는 말이 뭐 멀리 간다 이런 것처럼 그냥 지근지근 계속해서 정말로 이러다가 5%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빨리 금리 인상해서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천히 인상해가지고 많이 가는 게 어떤 게 더 시장에 부담이 될까요? 저는 시중에 미국 시중 실세 금리가 떨어지면 네. 미국 금리 인상 발걸음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실세 금리가 떨어지면 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도 실세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연준이 손발이 묶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 전주에 있었던 우리 말씀하셨던 바이백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네. 연준이 꼼짝마 하니까 시장이 아싸 이러면서 올라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릭 기자의 이야기가 언제 또 바로 나왔냐면 실세 금리가 떨어지자마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죠. 이렇게 해서 장이 올라가면 너희들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게 자산시장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올리는 짓 좀 하지 마.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다 유동적이에요. 근데 끝자리는 오긴 왔고 네.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야 옛날처럼 마치 6월달 우리가 한번 바닥에서부터 거의 절반을 올린 것처럼 네. 이런 화끈한 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느껴져. 그렇죠. 자, 사실 뭐 우리 국내 시장 오늘 이제 2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이제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뭐 한 2,500, 400, 500억 그리고 지금 거의 4주, 5주째 계속 순매수 아닙니까? 네. 어떻게 김민수 대표님 보시기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네. 우리 초창기에는 약간의 쇼커버성이다. 네. 이거 이제 공매도 친 거 좀 걷어들이는 정도다라고 조금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이 왔거든요. 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7월 달에서 9월, 8월 달까지 반등 나올 때도 네. 외국인들 샀습니다. 매수였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조? 이 정도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총 거기서 터날 때부터 보게 되면. 근데 그렇게 들어와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안 사고 관망하잖아요.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게 되면 한국이 시장 진짜 싸고 좋아. 그러면은 계속 샀어야죠. 빠질 때도. 네. 무조건 계속 같이 사야 됩니다. 그러면서 단가 맞춰가려고 계속 사야 되는데 이때는 안 삽니다. 그럼 이것도 뭘까요? 그러면 그때는 돌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규모 보게 되면 2,500억 이 정도 들어오죠. 근데 이거 들어오고 선물까지 좀 가세돼야 한 1% 오릅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2천 몇백억 가지고 한국 시장에 대한 싸다는 어떤 확신이나 결론을 내리고 한국 시장에서 싸니까 이제 우리 계속 매수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적어도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에서 와 외국인들 돌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보통 보면은 2, 3일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1조 사고 막 그래요. 이게 폭발적인 매수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대응하는 것도 종목 그러면 한국 시장에 이것도 싸고 이것도 싸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시클리컬도 같이 들어옵니다. 반도체 업황 돈다. 그러면은 이게 돌면서 유동성 효과도 물론 같이 기대하는 건 있겠지만은 시클리컬도 같이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사이클로 보는 입장이지 이거를 뭐 반도체만 좋아서 반도체만 산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반도체만 가고 나머지 다 죽어요. 네. 그런 현상, 그런 종목 장세 안 나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주도 섹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진짜 조금 그랬어요. 네.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 죽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도 네. SK하이닉스는 그냥 마이너스예요. 네. 성소수가 롱숏 걸린 거죠. 지금. 딱그 네. 원래 주도 섹터 갈 때 롱숏 안 합니다. 예, 그냥 다 롱으로 가버리죠. 거기다 LG에스도 장중에 좀 주춤하다가 그냥 다 밀리고 오늘 아예 그냥 장비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2차 전지가 주도야라고 하기에도 근데 원래 예전부터 시장보다 강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주도라고 얘기하기도 뭔가 좀 애매하고 네. 이런 현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300까지 오면서도 뭐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확 끌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 시장이 뭔가 좀 강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하고 조금 연결될 고리는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여쭤본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 자체, 한국 주가 자체는 싸졌고
원화 환율이 1,420원, 30원 올라가면서 그들이 봤었을 때는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많이 싸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안 사다가 이제 얘네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9월이었나요? 8월 말부터였나요? 9월 초부터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얘네들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달러화 강세가 고점 아니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어느 정도 좀 와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국내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어떤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들 그렇다. 안티면 이걸 중국하고 연계해서 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 TSMC와 연계해서요. 예, 그렇게도 여기서도 보고 또 중국 요즘에 탈중국? 네, 탈중국 하면서 투자할 데가 없다. 그렇죠. 오늘 사실 홍콩 시장도 엄청 많이 하락을. 사실 오늘 하락은 그 HSCEI 지수 기준으로 한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이탈이 주요하게 좀 작용을 지난 했더라고요. 2주간 홍콩 빠진 건 거의 지옥이었어요. 지금 홍콩은. 지난주에 네. 상승이 한 8%인가 빠졌을 네, 겁니다. 2주간 그죠? 빠진 폭이 저 전당대회 당대회 빼고 당대 이후로 정말 무섭게 빠졌거든요. 네, 네. 시진핑 그 네. 공거이 된 이후부터 네. 조금 이렇게 중국 홍콩 시장에서 이탈이 좀 가속화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ELSP에도 우리 좀 상당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좀 자료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삼성전자 주가 반등은 사실 밉지만 모건 스탠리가 좀 힌트를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작년도에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가 나온 다음부터 우리는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만 반도체 업황 하락을 전망을 하면서 실제로 지나 보니까 그게 현실화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10월 5일 정도인가요? 모건 스탠리에서 정반대의 리포트를 또 냈었습니다. 거의 이제 제목은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저는 윈터 이즈 엔딩 리포트 나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네. 거의 이제 살 때다 하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거의 이제 근처가 주식으로 치면은 좀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5만 원 한 초중반 정도 시점에 이렇게 낸 것 같고 그 이후부터 좀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조금 갈림길에 서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네. 전망이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0% 이상 감축을 하겠다. 심지어 이 금융위기 수준의 감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좀 돌아서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줄 정도로 그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진행했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는 캐펙스 투자 축소 계획이 내년도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캐펙스 축소를 안 하면 반도체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피해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보다 더 현금이 적고 체력이 약한 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더 강하게 타격을 받을 테니까 그 이후부터 조금 그 삼성전자와 흐름이 좀 엇갈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전망은 외국인들의 시각은 이미 좀 많이 저점에 왔다. 그리고 환율도 많이 좀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살 때다라는 인식이 시작된 시점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캐펙스에 대한 전망 차이가 좀 이 둘의 주가를 좀 갈라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쨌든 지난주인가요? JY가 이제 회장에 등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이 한 100조 원 가깝게 되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그 CEO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어떤 뭐 투자라던가 이런 의사결정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소되는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유 현금도 많고라고 한다면은 조금 최근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뭐 좋아 보이는 게 없지만 역설적으로 앞으로 이보다 더 나쁠까? 좀 더 좋아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 반도체는 항상 그래서 움직이죠. 바닥권에서 근데 이게 그 업황에 대한 바닥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어차피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안 좋을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 반도체는 항상 뭐 6개월 먼저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들로 보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업황을 저점 때는 맞는데 그러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한다고 해도 반등하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의 저점대인데 그렇다고 혼자 이제 좋을 거야 그래서 막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미약하게 갔다가 이제 가는 거 맞죠라고 확인할 정도로 움직이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Q의 확대가 늘어날 게 확실해 보여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난다고 아니 뭐 진짜 안 좋게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비슷하게 확인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속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저점대 업황 저점대 나오는 변동성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봐야 될 거는 앞서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투자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는 기댈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치킨 게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치킨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디램은 치킨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1, 2, 3위가 거의 다 독점인데 마이크론 죽이려고 뭐 또 치킨 게임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낸드는 바꿀 것 같아요. 낸드는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 고만고만한 규모인데 여기서도 한번 몰아치겠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한 4위, 5위 나가 떨어진 건 금방이거든요. 거기서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는 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단계 끝나고 치킨 게임 했었을 때 그 승자가 또 독식하는 현상들이 또 다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훨씬 더 낸드도 수익성의 가세를 많이 하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TSMC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져 있는 흐름을 삼성전자는 이용하겠다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파운드리를 강화시켜서 그것도 원하면 그래 미국 갈게. 그러면서 공장 또 2027년인가까지 뭐 또 10개 뭐 확보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그러면 그게 또 미국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아예 그냥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미국 갈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TSMC보다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앞에 조금 미국 시장과 덧붙여 삼성전자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안팀장님 가져오신 또 이슈가 있으니까 예, 이슈 또 다음 부분 넘어가서 말씀 좀 주시죠. 네, 뭐 삼성전자하고 또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9월달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잠정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폰만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이 1억 675만 대 정도 팔렸고요. 아이폰 출시 효과로 전월 대비해서는 13%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제조사들이 다 같이 좀 부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 정도 감소가 있었고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아이폰 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 8% 정도 늘었고 인도가 좀 큰 축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좀 프로모션 효과가 있어서 전년 대비 30%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라서 마이너스 10% 정도 전년 대비 감소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인플레 영향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년 대비해서 25% 감소를 했고요. 업체별로 보면 애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 정도 늘었는데요. 신작을 출시하고 첫 달 판매량을 보면은 1077만 대 나왔습니다. 13 시리즈, 전작 시리즈가 876만 대니까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점은 애플이 잠깐 이 전체 판매량은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프로와 프로맥스 비중이 7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고급화 전략이 어느 정도 잘 들어맞고 있고 또 그게 또 우리나라의 LG노텍이나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BH 같은 이 프로 모델에 집중적으로 좀 납품을 많이 하는 업체들한테 직결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좋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 벤더들 주가도 좀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는 1% 정도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S22 8개월 누적 판매량을 보면은 전작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1,800만 대 이 정도로 좀 팔았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 시리즈만 보면 2개월 누적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363만 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플립이 폴드보다는 훨씬 좀 많이 판매가 되었고요. 3 시리즈보다는 247만 대 팔았던 거 비해서는 363만 대니까 한 50% 가까이 증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오늘 또 추가로 23년도 스마트폰 얼마나 우리가 생산을 할까에 대한 전망치를 디일렉에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2.9억 대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1년 전 시점에서 보면은 22년도에 우리가 3.34억 대 정도 할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비해서 한 13%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소극적인 목표치가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22년도 실제 출하량은 그럼 얼마냐? 한 2.6억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6억 대. 네. 이게 생산량하고 한 3.3억 대를 예상했는데 2.6억 대. 요거는 실제 출하량 기준이라서 네. 이 생산량 대비해서는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없어서. 재고가 5천만 대가 넘는데요. 그게 문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보면은 이제 내년에 S23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는 각도기 형님이야 뭐 당연히 안 쓰시겠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거 나오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안 사신다고 하셨죠? 저는 네. 엄청 네. 그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S22 나왔을 때도
보면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보통 폰팔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기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해요. 지원금 거의 최대로 줘서 최신 폰인데도 뭐 3, 4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일단? 이 프리미엄 폰에 대한 가치가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제 가치를 못 받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뒤에 재고도 S22 이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이게 애플의 전략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 전략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근데 폴더블도 보니까 5는 더 많이 잡았죠? 이번 4보다요. 예, 네, 그렇죠. 뭐 한 100만 대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폴더블 4를 그러니까 2 나온 다음부터 거기서 열광하면서 계속 바꾸는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1000만 대 정도 팔면은 그냥 노트 시리즈 대체한 정도로만 만족할까요,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 초 정도에만 봐도 네. 이 폴더블 폰 판매량 미래 예상치 전망이 매년 더블씩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 생산 계획 삼성전자에서 발표하는 것만 봐도 100만 대 차이 네. 뭐 정도밖에 없으니까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죠. 그, 근데 이게 폼 팩터가 조금 좀 잘못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 중국 셧다운 영향이 네. 너무 큰 것 같아요. 전쟁하고 앞서도 그 유럽 지역의 판매 동향하고 이거를 살펴봤지만 전쟁하고 셧다운 때문에 이게 빨리 해소가 돼야지. 또 이거와 연관돼서 우리나라 또 유통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죠 이번에.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중국 코로나 탓만 하기엔 조금 억울한 게 애플이 사실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생산도 안 하고 둘 다 이제 중국의 회사가 아닌데 애플은 이렇게 견조한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타격을 받은 게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안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ASP 차이가 네.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게다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내가 실제 핸드폰을 구매하는 가격이 네. 옛날에 비해 좀 삼성폰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한번 이 판매가를 경험한 고객이라면 다음 시리즈에 뭐 한 두세 배 높게 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점유율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그 예전에 잘 나갔다가 점유율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큰 변화는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 바뀌려면은 뭔가 큰 변혁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중국에서 초기에는 잘 팔다가 점유율 확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기차라는 데 잘 적응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삼성은 스마트폰이 고전 중이죠. 중국에서 확 꺾인 다음부터 뭔가 어떤 전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마 폴더블 쪽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중국 업체들보다는 나아요. 뭐 중국 폴더블은 인사폰이라고 합니다. 딱 건드리면 툭, 툭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잘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 샀어? 어떻게 했어? 그냥 지금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폴더 가지고 세워놓고 뭐 하이 이것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유저로서 뭐 이것도 되게 화면이 큰데 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죄송합니다. 삼성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소비자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전망치가 뭐 더블씩 해서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굳이 이것도 그럼 공짜로 주신다면 쓰죠. 공짜 주면 쓰죠. 좀 아니 공짜 좀 쓰는데 비싼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쓸 의의는 사실 저는 잘 못 느끼겠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각도님도 폴더블 뭐 쓰실 아니 근데 없으신 것 뭐 같은데. 저기 뭐 자료 읽거나 저기 이북을 읽거나 네. 이런데 굉장히 유익하죠. 음. 저는 큰 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겁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태블릿도 워낙 잘 나오니까 이게 약간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오늘 호텔신라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신세계도 마이너스 4% 정도 기록을 해서 면세점 쇼크가 언제 도대체 이 주가에 그만 타격을 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266억 호텔신라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60억이 호텔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더라고요. 거의 다 호텔에서만 이익을 냈고 호텔 부분이 회복된 건 좋았는데 면세 쪽이 영업이익이 6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97%나 급감한 수치가 발표가 돼서 시장이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정저우시 또 코로나 봉쇄 논란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지속되고 또 위안화 약세로 이제 따이공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따이공한테 주는 수수료율을 많이 인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마진 하락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따이공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잠깐 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입장이 너무 견고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따이공이 들어오는 거를 풀어줄 기미가 1도 안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조금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거기다 세금 매긴다면서요? 예전에는 그거 일일이 감시 안 했는데 네. 들어온 거마다 하게 매출 나오는 거에 따이공들한테 세금 때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축되죠. 그것도 왜 한국만? 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잡듯이 잡아요. 여기서도. 네. 끝. 네. 뭐 좀-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오늘 보니까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쪽 이런 것도 낙폭 컸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실적 그렇게 좋다면서요. 뭐 3분기도 선방했다라고 하는데 빠지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엔터주도 낙폭 컸다가 돌아왔고요. 이게 다 내수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네. 인해서 그렇죠. 내수가 충격받는 거를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반영한 게 아니냐. 예전에 세월호 네. 참사 얘기 나오면서.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같은 충격이어서 내수가 영향을 끼치냐. 네. 이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근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부산에서도 공연 취소하고 뭐 그런 취소하고 것들 때문에 있죠.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해외 공연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주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쪽 영향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게 호텔 신라도 오늘 안 좋았지만 아시아나 네. 또 사실 항공주도 안 좋았잖아요. 네, 항공주는 여러 부문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인 이 여객 회복 부분이 네. 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시아나는 또 재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3분기에 외환 관련된 손실이 3,600억 정도 잡히면서 영업이익 실제로 낸 2천억 정도? 그 부분보다 네, 훨씬 네. 더 컸습니다. 자기 자본도 한 6월 기준으로 2천억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로 이제 다 까먹고 3분기에는 이제 완전 자본 점식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540억 정도 채권 만기가 도래하고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상환도 좀 할 여력이 좀 떨어지고 차환하기도 조금 여력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도 트리플 A 나오는 한전채도 6% 발행 금리가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 뭐 전단체 금리도 보니까 미래에셋이나 NH증권 같은 이제 A1 제일 높은 등급의 이제 채권들이 금리가 6.7%, 네. 예, 6.5%, 요 사이로 지금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차환이 당연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시아나는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대한항공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업 결합 심사가 난 이후에 이제 그걸 전제로 투입을 하겠다는 거라서 이 승인 심사가 떨어지려면 국토부 장관 그 발언을 보니까 내년도쯤에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올해가 당장 급하거든요. 올해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을 탈피 못하면은 상당 폐지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할 텐데 그 뭔가가 뭘까? 이제 남은 방법은 산업은행의 출자 전환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그러면 채권이 지금 산업은행 익스포저가 많거든요. 2조 원 넘게 있는데 이게 일부라도 좀 출자 전환이 되면 당연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슈이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게 자꾸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꾸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어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 지금 사실은 2019년도에 여행객 정도 수준이 빨리 회복이 돼야 그동안 손실을 본 걸 메꾸기 시작할 텐데 뭐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19년도 대비 예를 들어 19년도쯤이나 그 전쯤에 1년에 한 번 정도 외국 나가실 확률이 되게 높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많이 나갔죠. 코로나 전에는. 네, 코로나 전에 한 1년 정도. 근데 지금 한 번이라도 나가시나요?
한 번 나가는 게 되게 쉽지 않죠. 별따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옛날처럼 한 번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일이 됐고 음. 옛날에 한 번이 아니고 3, 4일만 연휴가 있어도 나가고 막 그쵸. 그랬었잖아요. 추석 때 막 미어 터지고.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항공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달 1일 날이 관광 통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된 쪽 보시려면 그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관광 통계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변화를 체크하는데 최근까지는 인바운드가 먼저 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 약간 이런 또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약간 또 주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나마 약간 돌아오려는 것도 좀 연장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갑 생각하게 되면 각도기 지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좀 내년에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남은 게 인바운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오시는 외국 분들 오면 잘 인사드리고. 예. 근데 어쨌든 인바운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찾았던 게 어쨌든 중국인데, 중국이었는데 예. 네.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그쪽 수요가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차피 지금 좀 이번에 시진핑 주석 사면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권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려면은 양회 가서 딱 기립박수하고 이거 다 끝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예, 지금 정책 유지 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모르게 요때 가서 요때까지는 이어가겠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 이제 클린 차이나 선언해버리고 그때부터 또 정책 바꾸게 되면 그때는 또 많은 게 바꿔질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랬으면 사실은 뭐 지금 옥죄고 있는 게 앞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마트폰도 일부는 분명히 영향을 그렇죠. 받고 있을 것이고 유통업체들, 면세 사업자들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 항공까지 다 연결돼 제로노 있죠. 코로나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렇죠. 거라서 음.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중국 주식도 아마 그때부터는 그 그러면 떨어졌던 부분에 상당 부분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네. 뭐 한국 시장도 이런 사업들은 갑자기 불붙듯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네.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양회라고 해봤자 내년 한 3월 3월 가야 되는 입니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다시 또 코로나 재확산 기미가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네. 사실 내년 3월이면 아직 10월 말 11월이니까 지금 참. 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이슈.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우리가 잠깐 시장에서 좀 잊고 있었던 이슈인데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러시아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29일 날 러시아 국방부에서 밝힌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농산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이 거론되는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흑해를 지나는 이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다시 또 곡물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확대가 돼서 오늘 그 사료주들이 또 오랜만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조금 크게 불거진다 싶으면 사료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그간에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많이 여기서 말씀드렸던 소매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한 5% 정도 굉장히 급등, 5,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팔로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소맥만 오르네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오르고. 네, 아무래도 예. 소맥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수출비 중에 한 15%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미국 천연가스 급등 중인데요. 최근 어제도 올랐고요. 네. 네. 왜냐면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네, 거의 수직 낙하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 유럽의 가스하는 네덜란드 가스 선물이 350유로 하던 게 네. 90유로대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미국 가스는 조금 더 일찍 네.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미국이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에 500만 배럴 넘어요. 수출국입니다. 네, 이제.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한국에 좋죠. 미국이 계속 가스를 많이 팔면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비싼 LNG를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고 그거는 좋습니다만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걸 봐서 국가적으로 봐서 유가 떨어질 걸 바랄까? 그럴 그런 수도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하락되려면 사실은 제일 딴 거 다 필요 없고 유가 막 곤두박질 치면서 70% 언더로 떨어지면 다 지금 뭐 우리 걱정하는 거 다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 해소되는 유가만 70불 이하로 떨어지면 뭐 끝납니다. 그냥 다 근데 모든 게 다 해소되는데 과연 그걸 지금 미국이 원할까? 그럴 수 있죠. 그 수출 데이터를 보고 그 수출 규모를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통해서 조절하고 네. 가격은 유지시키고 일단 팔 때 팔아보자. 네.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 파는 게 미국도 지금 터미널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출 터미널이 제대로 돼서 그거 걸 때까지 그냥 유지만 하다가 거기서부터 싹 팔아보자. 그러면 에너지 강국이 됩니다. 미국도. 그렇죠. 네. 사실은 달러 강세를 감안해 보면 네. 유가가 별로 그렇게 크게 약세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100달러 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거의? 달러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농산물 가격, 뭐 아까 이제 밀 가격만 올랐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상 참여를 중단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는 전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기대하는 뭐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무리 국면 내지는 뭐 이제 협상으로 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죠. 결국 에너지 가격에도 다시 좀 우리가 이제 가장 좀 부정적으로 봤던 시나리오가 다시 겨울이 오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유럽에 특히 겨울이 오면.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11월인데도 근데 유럽도 생각보다 좀 따뜻해서 그래요? 지금 최근에 그 가스값 내리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아직 겨울이 온 건 아니니까 이제 뭐 12월, 11월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징후나 이런 우려감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없을까요? 수요를 유럽에서도 확 줄여놔 버렸어요. 네? 수요를 확 줄여놔 버렸어요. 아 유럽에서 예. 벌써부터 뭐 이미? 거기다 이제 공장 가동 같은 경우도 지금 네. 가동률 보세요. 보면 70%대로 막 내려간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국내 회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이런 것도 막 지금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거기가 이제 워낙 또 이제 단가도 비싸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 여기서 끌어올려 봐야 다 주고 이것 떼고 남는 것도 없는데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수요를 여기서 죽인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그러면 경제 돌리려고 하게 되면 이거 공장 가동률하고 다시 떨어지니까 돌려야 되거든요. 못하는 게 또 말씀하셨듯이 기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산업의 정체는 오래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또 금리를 올려요.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죠. 그러게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다행히 아직은 뭐 유가가 조금은 안정적이긴 한데 하여튼 뭐 겨울철 가면서 이게 다시 들썩이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뭐 미국 금리 상단이 뭐 그래도 한 5%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조금은 희망적인 가정을 좀 깔고 좀 들어주시라고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연말 가서 유가가 다시 100불대 올라가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 코어 PC 보게 되면 뭐 계속 잡힐 김이 안 보이고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기준금리 5%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전망이 또 틀린 지나놓고 거죠? 보면 네. 아유, 또 그때도 또 쓸데없는 얘기했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데이터 디펜던트니까 네네.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그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여전히 좀 내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뭐 사실 이건 뭐 또 전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또 다음 이슈 네, 뭐 마지막으로 홍콩 지수 이슈인데요. HSCEI 지수가 오늘 5천이 깨졌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938포인트, 오늘 하루 마이너스 1.8% 떨어져서 끝났고요.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가 5천 한 200~300포인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뒷장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이 낙인 ELS 중에서 어느 정도가 지금 베리어를 터치를 했느냐. 5,000 베리어 이상인 ELS 비중이 56%입니다. 전체에. 그리고 금액으로 보시면은 저게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제일 높게 솟아있는 5,000에서 5,500포인트 사이에 낙인이 있는 ELS가 3.2조 원. 그 옆에 게 2.5조 원 정도? 그러면 한 6조 원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ELS 잔액이 6조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 작년도에 한창 장 좋았을 때 월 평균 발행량이 한 8조 원 정도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인
네, 관련된 이야기고 실제 요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커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ELS 투자자도 당연히 손실이지만 이 증권사 입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만한 이슈이고요. 조기 상환 이익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LS도 빠르면 뭐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면 새로 발행이 되면서 증권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사실 ELS 투자자들 대부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가 더 많이 ELS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들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ELS 관련된 상품이 기초자산의 한 지수로, 기초자산이 이제 지수로 한 3개 정도 갖고 있는 이런 상품인데 최근에 고객들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3개 중에 한 2개가 이미 낙인 배리어 터치를 한 이런 케이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ELS 관련해서 뭐 유의할 점은 종목형 ELS 최근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타사의 어떤 한 증권사를 보니까 종목형 ELS가 나왔는데 금리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정말 혹할만 하거든요. 혹시 어떤 종목인가요? 애플하고 테슬라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20%만 안 네. 빠지면 20%. 아니요. 아니요. 수익률 20%짜리가 나왔다는 예, 거예요. 예. 네. 그 낙인 배열에는 어느 정도? 낙인 배리어가 마이너스 40%. 40%. 네. 의외로 타이트해요, 그거. 조심해야 그럼요. 돼요. 종목 네. 어제 인텔이 하루에 10% 올랐고 음. 메타가 하루에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개별 기업들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히 낙인 ELS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절대 종목형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뭐 반토막 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라면 금융시장에서 하루에 50% 빠질 일이 우리가 몇 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종목별로는 엄청나게 상상도 못했던 변동성을 겪을 확률이 적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항상 ELS 관련된 건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종목형은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죠. 반대로. 네. 리스크를 그렇죠. 감수할. 그럴 거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테슬라랑 애플 사는 게 낫지 그러네, 않습니까? 차라리. 네. 그걸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만기가 있는 네. 것과 만기 없는 거니까 그쵸. 기업을 직접 사면은 언젠가 회복되겠지 하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ELS는 만기 왔을 때 회복이 안 되면은 손실이 나니까. 그쵸. 네. 파생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것까지 걷다 가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애플 사서 배당도 받고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도 20%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옵션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니까 양쪽의 옵션 가격이 지금 뭐 그렇죠. 그 OTM이죠. 네. 그쪽의 가격이 워낙 비싸있으니까 이거 매도 쳐가지고 그 정도 20% 내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리가 취약한 상태, 변동성이 커지는 상태를 좀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ELS에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이거 터치하게 되면 실제 손실도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연결고리로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뭐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일부 뭐 H 시장 같은 경우 연결되어 있는 HSCI 지수는 네. 이 부분이 계속 매도 물량을 내보낼 수 있겠죠. 청산하니까 네. 나와야 되겠고. 네,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실 ELS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개인 투자들이 하는 거 비중보다 네. 기관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발행하는 부서에서 보면은 네. 대부분의 수익이 기관 고객들한테 나옵니다. 근데 혹시 그 기관이 뭐 금융기관인가 일반 법인인가? 금융기관도 있고 네. 일반 법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 법인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큰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도 있겠지만 법인도 많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발행 시장도 그렇고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 쪽이랑 혹시 연계가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홍콩 시장 빠지는 거는 뭐 미안하지만 뭐 그렇다 네. 치는데 이제 혹시나 이게 또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왜냐하면 이제 파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청산이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 뭐 다른 것도 같이 엮여 있어서 강제 청산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지 물량들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면 더 이상 낙인을 뭐 붙잡고 있을 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옵션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저희가 네. 근데 어쨌든 물량이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일반 법인이라고 하면 그게 혹시나 또 이렇게 다른 그 실적 악화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이것도 갑자기 이제 막 실적 까보면 이상하게 제2 손실 나 있고. 키코 사태처럼.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증권사 있을 때도 이제 일반 법인들 중에서 꽤 자금 여력이 되는 법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런 금융상품 투자를 꽤 적극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뭐 40% 이렇게 손실 나게 되면 일반 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재무제표나 순이익, 전체적인 기업이익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요거와 관련돼서 의외로 뭔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서운 거는 주식에 만약에 물렸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ELS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만기 때까지 일정한 배리어까지 회복이 안 되면 그냥 마이너스 반토막이든 마이너스 70%든 그냥 찍혀버립니다. 실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것도 참 위험 요인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주 사실 이벤트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좀 중요 이벤트 위주로 조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11월 1일 내일 한국 금통위 의사로 공개가 되고요. 11월 1일이니까 이제 10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또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바로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요. 3분기 GDP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를 해왔던 피봇 기대감 과연 충족을 시켜줄지 한번 발언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E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갖고 계시는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0월달 고용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 후반에 주로 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겠죠. 네. FOMC 회의 기자회견 뭐 중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회사에서요? 아니요. 누가 세상에서 세계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겠죠? 네. 이중우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네. 절반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아 그래요? 한국 이런 나라입니다. 자막 달아줘야 돼요. 그 네. 정도면. 그 정도면 자막 달아줘야죠. 네. 네. 그럼 저도 같이 볼 수도 있게 밤새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지난 FOMC 때 그 라이브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도 라이브 진행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우 제가 잘 물어봤죠. 예. 목요일 날 새벽 시간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아마 FOMC 실시간 라이브로 아마 방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요일 날 발표되는 10월 고용 보고서가 사실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파월은 어쩌면 11월에 아무 힌트도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기자회견에 아무 말 안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굳이 자기가 드러내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아마 고용 보고서를 보면 정말 속도 조절이 가능할지 아닐지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고용 보고서에 무게중심 두고 싶습니다. 저는 1일에 있을 졸츠 구인 구직 보고서가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고용 관련된 보고서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매일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